문장이 길면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의리설득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설득을 하면 아이는 들어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고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됐는데 학교에서는 안 되면 집에서는 되는데 여기서 왜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엄마는 그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의 표현에는 그 집안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자녀교육 임상심리 전문가시죠? 조선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입니다.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잖아요. 아이를 딱 보고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양육됐겠다, 이 아이의 집안 분위기는 어떻겠다, 어느 정도 짐작은 가시나요? 짐작은 많이 가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박따박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배운 거고요. 배우지 않은 건 말을 못해요. 응용을 못한다는 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이 아이 다르고 저 아이 다른 게 아니라 일반화 시켜도 될 만큼. 왜냐하면 요즘 어머니들은 강압적이지 않게 키우려고 설명을 길게 하세요. 애가 이제 그 설명을 외우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에 맞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게 추상적 단어를 넣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근데 깨끗하게를 모릅니다. 그다음에 친구 마음을 공감해 줘야 돼. 근데 이제 엄마는 굉장히 애써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근데 이제 애는 모르니까 그 말을 외웁니다. 외워서 와서 하는데, 그러면은 친구가 아픈데 어떻게 공감해? 그러면은 그다음 말 못해요.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표현에는 그 집의 문화가 담겨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설명을 많이 하는 집이다. 그리고 설명, 설득, 문장이 길다. 문장이 길면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설득은 갑하고 을 중에 을이 설득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설득을 하면 아이는 들어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의 그런 습관을 따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곧 틀로 이제 흘러가는데 얘는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따라가고 싶은데 내용이 없으니까 엉뚱한 고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됐는데 학교에서는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되는데 여기서 왜 안 돼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사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엄마는 허용해 주지만 선생님은 허용 못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엄마가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해 주면 그 차이를 몰라요. 하랄 때 하고 엄마가 하지 말랄 때는 안 하는 거야. 큰 틀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식당에 갔는데 뭐 네가 서서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만 너무 디테일인데 학교에 가면 이제 그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엄마는 나름 아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만 엄마의 언어로 했다는 얘기네요. 엄마의 가장 고급진 언어.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애를 쓰는데 그 노력 방향성이 조금 틀어진 거죠. 저는 그럴수록 애를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알아듣나?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데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해요. 아니 이럴 땐 선생님이 이거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연필을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아니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면 돼.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어느 날 행동이 확 바뀝니다. 왜냐면 얘는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막 얘기를 했을 때 애가 받아치면 또 기뻐하세요. 우리 애 논리적이야. 근데 아이는 온전히 이해는 못한 상태에서 엄마의 말을 그대로 답습한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끝에 엄마는 하면서 왜 나는 안 돼? 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막 강화해 주는 거죠. 왜 안 되냐면 막 이렇게 하다가 네 말도 맞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애가 자기가 이제 애인지 어른인지 모르게 되죠. 아이는 그러다 보면 자기 친구 관계에서 혹은 밖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른과의 관계에서 또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1학년 처음 시작할 때 미안해에 집착한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는 미안해라고 얘기해야 돼. 엄마도 하고 너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미안해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갔는데 얘가 날 건드렸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쫓아다녀요. 미안해라고 하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교육인데 참 뭐든지 과도하면 그러네요. 이게 방향이 또 바뀌면서. 융통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때 어떻게 가르쳤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힘을 못 빼시는 것 같아요. 요걸 하나 가르쳐야 돼 하면 막 그거를 아주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모범을 보이면서.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유치원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그 나이대의 엉성한 사회성을 갖고 가서
들어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미안해를 안 하는 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다가 나오는 부작용인 건데 엄마가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말의 수준, 길이 이런 걸 알려드리거든요.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은 아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조금. 1학년이다 하면 3, 4학년 그 정도 문장의 난이도를 갖고.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조금만 앞서가는 거죠. 근데 아이는 1학년인데 막 대학원생 수준으로 말해버리면 아이는 간극이 너무 생기는 거고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의 언어를 쓰면 아,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형아, 누나, 오빠, 언니가 하는 말이구나를 배우는 거구나. 두뇌도 빨리 성장합니다. 학령에 맞게 해야. 그런데 엄마들이 너무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자기 중심이죠. 왜 결혼해서 부부끼리 남편한테 막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남편이 생일인데 선물도 안 사온다. 그러면은 생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니야, 자기가 알아야지. 이제 그걸 매년 화를 내고 매년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냥 먼저 알려주시면 아니에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꼭 말로 해야 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알기 힘드신 남성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어머니가 남편한테 원하는 게 마치 아기가 엄마한테 원하는 것 같다고 말해.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건 아기 때 엄마밖에 없어요. 얘가 배고픈지 이렇게 삑 해도 가야 되잖아요. 태어나서 3년 동안 받은 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성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했으면 서로 성인인데 이제 여전히 그 단계에서 뭘 원하는 거죠. 남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고 애를 써도 사실 그때 되면 또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일주일 전부터 카톡을 보내고 선물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하고 가고 싶은 식당 있으면 말해주고 그러면 남성들도 좀 편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 로맨틱한 시기를 계속 끊임없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저한테 엄마랑 아빠는 서로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건데 같이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심장은 항상 뛰는데 그랬더니 뭐 이렇게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아빠가 와인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연령대에 맞는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막 결혼 30년, 35년 차가 됐는데 2년 차, 3년 차들에게 요구하는 걸 요구한다면 또 다른 간극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친밀감을 형성해서 유지하는데 둘 다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맞지 않는 시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성향과 기질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뭐 결혼 30년, 40년이 돼도 남편이 기념일 잘 기억하시고 못 봤습니다.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예. 어딘가에는 있을 건데 이제 그런 환상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내 불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환상이 아니고 어린 시절의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린 시절에 첫 단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 양육이 바람직한 욕구를 갖도록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좌절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좌절하면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뭐 애가 생일이건 말건데 애들 사회성숙도라는 검사를 하는데 얘가 몇 살이면 어느 정도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살인가에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안다라는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기억해 보면은 저희 딸이 6살인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다. 엄마 근데 우리 셔틀버스 아저씨던데 뭐 이게 정상 발달인데 그렇죠. 그 나이 때. 부모님들이 그거를 납득시키려고 정말 저희는 3학년인데 아직도 산타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가 육아를 이렇게 성심성의껏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순수하게 이렇게 잘한다. 연령대별로 알아야 할 사항들은 알고 넘어가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나쁜 말을 쓰면 안 돼요. 이런 개념은 진짜 1차원적인 개념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연령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른의 언어로 설명해 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인 거네요. 그리고 한국말이 아이한테 뭘 설명하거나 지시하는데 되게 불리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 뒤로 갑니다. 네가 이를 안 닦으면 어떻게 결국은 9시에 이 닦거잖아요. 앞에 이만큼 성의가 많을수록 이게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막 그림 그려야 돼요. 뭐 이빨을 막 벌레가 깨물어 먹는 거 그림. 동화책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도 막 1시간씩 하고 그래서 해야 될 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저는 그냥 3분 내에 끝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갈식으로 말하는 게 맞네요. 일단 해야 할 일들을
첫 문장에 배치해서 말하고 첫 문장의 이유와 예화를 간단하게 한 20초씩 들고 여유가 되면 그 두 갈씩에 정리했던 걸 한 번 더 말해서 강조해주는 하나 정도. 더 있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달라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주의가 금방 산만해지거든요. 딴 데 막 보고 30분씩 해서 아무 소용 없는 게 계속 딴 생각 하거든요. 그만큼 집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연령대는. 뭔가 이제 화가 나니까 계속 말하고 또 하는데, 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자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요거면 충분해요. 확인해주는 개념으로. 그게 3분도 기네요. 네. 사실 별일은 없잖아요. 집에 뭐 숙제를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거라. 그러면 진짜 이게 30분 어치가 돼버리면 핵심 매치가 오히려 실종될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때 집중 안 한다고 혼나면서 더 길어지죠. 너 엄마 지금 말하는데 뭐 하는 거야? 효과가 없는데 진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 레파토리를 또 반복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특정 문장이나 특정 단어라기보다는 그 상황이네요. 잔소리를 해서 길어지는 장황해지는 상황. 장황해지면은 옛날 얘기가 막 나옵니다. 옛날 얘기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너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점점 더 감정이 격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말들이 막 나오죠. 그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엄청나죠. 청소년이면 뭐, 아, 이제 알았어, 엄마 너 포기할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예 그런 표현을 해요. 학원 안 가면, 학원 숙제 안 하면. 아니 학원 숙제 안 했다고 널 포기할게라는 표현. 학원 다니지 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도 포기할게. 되게 쉽게 하는데. 근데 엄마는 본인은 국어를 포기한다 그러는데 애들은 나를 포기한다고 받아들여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의도와 상관없이 애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애는 그렇게 이해한 거잖아요. 평생 상처가 될 말인데. 이게 이제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욕하고 이런 거보다 그런 말이 훨씬 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엄마는 나를 포기한다고 했어. 나는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아이야가 상처가 될 수 있고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 사과를 안 해. 뭐 이렇게 가다가 엄마는 난 기억도 못 하는데 내가 언제 널 포기한다고 했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야, 자식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죠. 야 내가 설마 너를 포기하겠니? 뭐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미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엄마의 진심과 상관없이 아이가 오해할 만한 표현은 하시면 안 되는 거네요. 성인이 된 내가 그 단어를 말할 때와 그 어린아이가 그 단어를 들을 때는 아주 다르죠. 특히 아이와의 대화에서 민감해져야 하는 이유네요. 좀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가 뭐 학원을 안 다니고 제대로 안 다녀서 학원을 그만두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하겠어? 다 널 위해서야. 사실 엄마가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널 위해서야라고 하면은 아이는 엄마가 날 시켰어. 그러면은 아, 나 엄마 때문에 화나 하고 맞는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널 위해서야라고 하면은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맞추지도 못하고 훨씬 더 정서적으로 힘든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헌신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그 헌신적인 어머니들 중에서 생활비의 반을 이제 교육비를 쓰면서 매일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뭐 사실 학원 보내준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엄마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대도 충족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논리로 가거든요. 청년 멘토링을 하는데 어느 청년 아이 하나가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거예요.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근데 나만 못한 거예요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난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넌 그 살 하나를 못 빼니? 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마지막 말은 언어폭력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는 다 해줬는데 내가 다 못했어요가 되는 거야. 내가 공부도 못했고 살도 못 뺐고 친구도 못 사귀었고. 근데 그게 이제 널 위해서가 그만큼의 폭력적인 언어라는 거네요. 그거는 사실 평생 영향을 줍니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게 사실 헌신적인 부모의 경우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희생하면서 우리 수입의 절반을 너의 사교육에 쓰면서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못 가고 가고 싶은 여행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가고 못 먹고 널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넌 그 공부 하나 못하니?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는 폭력적인 언어인 거예요. 자기 혐오에 빠지죠. 그거는 엄마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딸이 수능을 보고 와서 엄마 죄송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나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맨날 그런다는 거죠. 부모님은 너네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너네가 공부 안 하면 되겠어? 얘도 그 말을 하도 들으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안 하니까 얘는 이제 한 몇 번 말하고 안 하던데 부모님한테 계속 들으면 나는 이제 민폐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모도 말하고 고모도 말하고 막 고모부도 말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네요. 그런 언어가 반복되면. 저는 기대라는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얘가 우리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아이인지 모르는데 내가 뭘 정해놓는다는 게 아이 입장에서 이게 부모님이 다 서울대를 나왔어. 아니, 그럼 너도 서울대 가겠다 이런 얘기 듣고 자란 저희 의사들은 엄마 아빠 의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본 의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못 가면은 못난이죠. 심지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 공과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 언어라는 게 이만큼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말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난 너 믿어. 넌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 이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잘 되는 거밖에. 그럼 나는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믿지 마시고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엄마 혼자 생각하세요. 아니, 설령 기대하고 믿더라도 표현은 하지 마셔요. 아이한테. 얘는 단지 태어나서 키워준 대로 컸는데 너 마라톤 풀코스 다 뛰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성향과 기질에 따라 밥 먹으면서 학교 오고 가면서 자란 건데 크는 거죠 그냥. 그냥 환경적 요인으로 지금 우리 모든 가족은 마라톤 풀코스를 뛴단다 얘야. 안 뛴 사람 없어. 뭐 이래버리면 힘드네요. 사실 아이가 그런 상황을 엄마 나 이 말은 힘들어요, 아빠 나 이 말은 부담스러워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환경에서는 표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일단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보살펴주는 성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건 자기 결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애들이 나 다 컸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생각하면 뭘 알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책임을 주는. 그래서 얘가 이거를 못 하겠어요는 나는 자식 안 할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고1, 고2에 우울증이 걸리거나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하다가 그때 놓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고1은 원래 진짜 사춘기는 중2 때거든요. 고1 때 깨지는 애들은 저한테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나 그만큼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적 나온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근데 이제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제발 기대를 좀 버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뒤집어져 버리는 거구나. 근데 고2 말 고3 초까지 간 애들은 그래도 좀 버텨본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뭐야 잘 보면 좋은데 어쨌든 뭐 맞춰서 가야지 어떡하냐 뭐 이제 이 정도면.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해보다가 정말 힘드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부모님이 기대 수준의 한치의 양보가 없을 때, 어림도 없을 때. 그러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는 지금 상황이랑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주는 거 보면 어느 수준까지는 갈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줘. 이것도 아주 부담스러운 표현이네요. 집에서 웬만하면 평가적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잘하는구나, 우리 이거 똑똑하구나, 뭐 이런 얘기는 일상의 대화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그라미를 잘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듣고 자란 아이들이 6, 7세가 되면 보육기관에서 그림을 안 그려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동그랗게 보면 와 잘 그렸네, 색칠을 잘했네. 그럼 이제 자기가 부풀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있으니까 딴 애가 나보다 더 잘 그리면 안 합니다. 나는 아예 표현을 안 해버려요. 예. 그럼 칭찬의 부작용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부모가 어떤 애라고 이렇게 비춰주는 대로 자기를 느끼거든요. 근데 막 이때 막 자아에 뽕뿌질이 되는 거예요. 과도한 칭찬은. 이렇게 눈에서 막 이렇게 사랑이 뿅뿅뿅 나오면서 사랑한다는 건데 거기에 평가적인 말을 더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를 잘했어도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칭찬하고 너무 잘했어. 너는 그림 천재구나. 뭐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림 그리는지 맞는지 이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칭찬을 해주면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부담이 돼서 기준이 되나요? 아니요. 그려서 갖고 오고 그려서 갖고 오고. 계속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림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칭찬에만 관심이 있는구나. 아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칭찬이 역기능이 돼버리는군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초등 전에 시험을 보면 틀렸다는 이 표시를 하면 울어요. 이건 뭔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종의 거절감을 느끼는 거고. 그러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근데 일단 감정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게 10살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전은 부모가 애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 그려서 잘했어 했는데 막 가서 또 그리고 또 하면은 이거 지금 과잉이구나. 그거를 부모가 판단하셔야지. 아이가 내 감정을 설령 그때 기분을 느끼더라도 그거를 느껴서 인지하고 표현하는 연령대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칭찬 안 해주면 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죠. 왜 갖고 오는지, 왜 우는지 이거를 이제 부모가 그걸 알아야 돼요. 표정, 특히 비언어. 그야말로 관찰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 이후 나이에 아이들이 표현을 잘 하도록 돕는 거는 경청?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래도 아이가 표현을 잘 할까요? 그러니까 경청까지는 필요 없고요. 나 이거 싫어 라든지 이럴 때 그래? 근데 어떡하냐 해야지. 이렇게 야 싫은 게 어딨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을 못 합니다. 싫은 건 알겠어 라고 일단 수긍은 해주고 그런데도 이제 해야 할 상황임을 연령대에 맞는 언어로 표현. 근데 이제 싫어하는 순간 엄마가 화를 팍 내면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싫어가 받아들여지는 말이 아니구나. 하지만 싫어했을 때 화를 내거나 즉각적인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보다 그래 싫을 수 있어 정도의 용납? 사실 그렇게 말 못 하거든요. 화가 나서. 이 말이 안 나오는군요. 할 수 없어 가 뭐 이렇게 하든지 야 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되면 점점 입을 닫죠. 들어는 줘야 돼요. 그냥 엄마가 들었어 이 표현을 해주셔야죠. 알았어 근데 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얘가 해야 할 일을 두 갈식으로 그냥 표현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얘를 설득한다고 막 어른의 언어로 장황한 설명하는 것보다 설득될 거였으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적절한 좌절인가요? 내가 가기 싫은데도 일단 가야 하는 걸 수용하는 것이? 수용은 아니고요. 그냥 가는 행동이죠. 싫은데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하기 싫은데 하는 거. 근데 요게 이제 그 나이 때부터 중요한. 좌절 내구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내가 닥친 위기 상황, 뭐 회사 가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회사 가기 싫은 상황에서도 회사를 갈 수 있는 힘이 이때 학원 가기 싫었을 때 가야 하는 그 연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좌절 내구력은 그런 개념이군요. 하지만 애가 학원 가기 싫어했을 때 내가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쫓아내듯이 등 떠밀어 내는 것보다 알겠어. 하지만 가야 해. 이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안타깝죠. 엄마도 안타까워져 속으로. 그러면 이게 어른들도 다이어트 할 때 이른바 치팅데이 해서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또 마음껏 먹고 막 이러잖아요. 아예 학원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거나 이런 건 어때요? 저는 그랬거든요. 딸이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뭐 친구 생일인데 가도 돼? 뭐 영어학원 안 가고 전화를 너무 막 자주 해서 근데 생일 파티는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달에 2번은 봐줄게. 근데 이제 다 가면 선물을 주는 거죠. 개근하면 보상이 따르고 그 대신 네가 2번 빠질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면 선물은 없어. 하지만 네가 친구 생일 파티를 가든 뭐 집에서 쉬든 영화를 보든 그게 네 선물이야가 되는 거네요. 그 방법은 좋은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물어보니까 한 번 안 가면 숙제가 밀려서 안 된다. 오늘 안 가면 오늘 숙제를 그 다음 숙제랑 합쳐서 한다는데 그냥 좀 어리면 한 번 정도라도 그 다음에 주말에는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루는 학원 가고 그 다음 날은 숙제하고 저학년은 그러면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의 개념은 몇 년 전만 해도 애들은 수업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면 못 놀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날이 없어요. 왜냐면 뭐 콘도도 가고 뭐도 가고 근데 사실 뭐 가면 잘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도 친구 만나면 좋은데 만나러 갈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그것도 일이라는 걸 굉장히 정확하게 느끼거든요. 요즘 배우는 게 많아서 농구도 배우러 가야 되고 어머니들은 다 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축구 코치도 뭐 외국인이고.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좀 얻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이에게 무심코 행해왔던 폭력적 언어들을 깨달았고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 폭력으로 인한 억눌림은 언젠가 다른 방향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언어적으로 부모가 민감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부모에게 도움 말씀 끝으로 주신다면 애들은 어릴수록 긴 문장을 못 알아듣습니다. 짧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단어는 구체적으로 빨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머를 돌려놓고 이게 여기 올 때까지 그다음에 제일 못하는 게 알아서예요. 알아서는 절대 안 되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요거는 언제까지 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뒤에 더 붙이지 않기. 요것만 하셔도 제가 엄청 훌륭하신 겁니다. 두 갈식으로 해야 할 일을 명명하고 보장과 근거를 위해서 살짝 이유 정도, 한 문장 정도로 들어주시는 걸로. 그래서 3분도 길다 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필요한 것만 하고 나면. 이해가 해야 할 행위를 핵심 메시지로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끝에 한 번 정도 반복해서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도한 칭찬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호들갑 떠시지 말라는 것도 또 첨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작 제가 애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을 알았더라면 더 잘 키웠을 텐데, 사실 키운다라는 개념, 잘 키운다라는 욕심부터 버려라. 아이는 그냥 커가는 거고 부모로서 옆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도 한번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지대학교 조선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미리 알았어도 잘 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서 좋은 선배 부모들에게 배워서 또 좋은 전문가들에게 배워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이었습니다.